2023년도 첫 번째 세션인데요. 제목은 국가 재난 대응의 도전과 과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실은 조금 전에도 저희끼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정부의 역할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 재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행정 가치라고 하는 것이 투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 또는 뭐 복구, 그죠?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한 탐색, 그를 통해서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담당도 하지만 또 그 정부에서 담당하는 것 중에서 하는 분들 중에서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높은 데에서 쭉 보셨던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주실 분들은 윤창열 저희 행정대학원 개원 교수님이십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저희 대학원도 석사 수료하셨고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도 하셨고 그리고 행정고시를 합격하시고 국조실에서 운영실장,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아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토론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USC에서 석사와 박사를 학위를 하셨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년이면 좀 일찍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봤습니다. 행정연구원에서 쭉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쪽에서 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발제문과 관련해서 좋은 코멘트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두 분을 외부인을 모시고 오늘 포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요 내용 자체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한 40분 정도를 우리 윤창열 교수님께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오윤경 박사님의 코멘트를 듣는 그리고 플로어로부터의 어떤 질문과 대답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2016년부터 작년 여름까지 계속 그래도 국조실하고 청와대에서 그 재난과 관련 업무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루다 보니까요. 이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자리가 마련됐고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경험한 행정관료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재난 이란부터 시작해서 국가 재난 대응 체계 그리고 그 도전 요인과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 이런 순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난이라는 건데요. 요즘 현대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그 재난정보 홍수 사회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각종 날씨 기온에 관련된 것도 미세먼지 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수시로 접하게 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던 분들은 아예 핸드폰을 그 문자 받는 거를 수신 기능을 차단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재난은 계속 발생할 거고 또 우리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상으로 재난안전법이 기본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통상 재난은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자연재난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있는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상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이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수시로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자연재난 보시면은 거기에 폭염이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폭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폭염이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굉장히 이제 많은 피해를 주면서 국민들께서 이것도 재난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들어가게 됐고요. 폭염만 들어간 게 아니라 같이 고해 2018년도에 한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재난에 보면 여기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2019년도에 그 미세먼지가 한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숨을 막히게 한다, 이게 고통을 준다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 재난으로 2019년도에 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규정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국가 재정이 투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리의 책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기재부나 혹은 행안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법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좀 반대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워낙 사회적 압력이 컸기 때문에 법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또 같은 재난이어도 원인에 따라서 각각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산불, 그러면은 산불이 우리나라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를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자연발화가 많기 때문에 자연재난으로 분류해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해서 연이어서 나오는 재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 재난이 있는 반면에 폭발 사고 같이 또 비반복적 재난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원인자가 누구냐. 보통 이제 사고가 나고 또 재해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에 나서게 되는데요. 원인자가 명확한 재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인자가 불분명하고 또 다수가 있을 수 있고 원인을 찾았는데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뒤에 제가 사례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원인자,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적 자원, 에너지가 이게 소비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놓고서 또 한 번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재난하면은 하일리 법칙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일어나려면은 전조현상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도 꼭 그에 따르는 재난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산업 현장에서 나오던 이론이거든요. 한 300개의 경미한 경우가 생기면은 29건의 병상이 발생하고 한 건의 중상이 나온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실제로 현대 사회 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복합적이고 비반복적이고 불명확한 재난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원칙이 투영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점점 그 효용성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요거는 지난 이제 10년간 재난 발생 현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인명피해는 사회재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난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 보면은 이게 자연재난은 건수 카운팅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폭염이 오면 며칠씩 오고 또 폭우가 오면 또 며칠씩 오고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카운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운팅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요 복구비 보면은 사회재난은 또 복구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주로 민간 영역에서 많이 폭발 사고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굳이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이제 자연재난이 많다는 거고요. 사회재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나왔던 게 이태원 사고 때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된 바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 특이하게 원래는 이건 특별재난이 도대체 누구한테 선포를 해야 되는 거냐,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피해가 많다고 해가지고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다음. 국가재난 대응체계인데요. 보통 이제 법령, 조직 혹은 정책, 예산 투입 이런 여부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항상 그거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기법법이 우리 기본법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2002년도에 태풍 무사가 왔습니다. 그때 124분이 사망을 하시고 60분이 또 실종되고 재산 피해는 5조 이상 났고요.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방화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재난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반성 속에서 법을 만든 게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이고요.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재난본부의 전신에 소방방재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세월호 사고나 동해안 산불, 코로나 등등을 거치면서 각종 법령, 제도들이 정비가 되고 또 새로 또 이 개정이 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계속 재난에 따라서
좀 더 하이 레벨에서 매뉴얼까지 수정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더 그 진행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요거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인데요. 보시다시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중대본이라고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중수본이라고는 사고수습본부, 또 지대본이라고 해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재난에 관련 주무부서는 행안부 장관입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대본의 이제 규정에 따르면은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원전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원안위원장이, 또 해외 재난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맡도록 되어 있고요. 법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최초의 사례가 지난번 코로나 때 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태원도 마찬가지로 총리가, 그래서 이제 총리실에서는 이게 다 총리를 옮겨놓으면은 이게 관리가 더 잘 되는 거냐 하는 약간 반성 같은 얘기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게 과연 대통령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냐 아니냐 놓고서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법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지난 세월호 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또 국민들 여론을 얻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대통령실, 특히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도 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냐 안 해놓고서 정치적 공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큰 그 재난을 대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제 각 부서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이걸 취합을 해가지고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유관기관에는 당연히 대통령실 들어가고 총실 들어가고 또 경찰, 소방이 다 친지에 함께 되는데요. 이제 그 사건의 사고에 혹은 재해 규모에 따라서 긴급 지시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총리실에 근무할 때는 사망자가 한 3명에서 5명 정도 이상이 되면 일단 총리 긴급 지시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긴급 지시문을 사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세월호 때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언제 사건을 접수하고 그 교통사고로 언제 누가 보고를 받아서 지시를 내렸냐, 이게 이제 굉장히 항상 공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접수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판단하고서 지시문을 하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한 20 몇 개 정도의 지시문 시안을 마련해 표준화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얼른 지시문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통상 이제 사건 사고에 이제 지역에서 지대본이 설치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범정부 지원단이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행안부 장관 혹은 관련된 부처 장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철도나 이런 데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해당되겠죠.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게 되고요. 또 사건 규모에 따라서 정부 내 점검회의, 필요에 따라서는 대응을 위해서 중수본, 중대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부 내 재난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대응 단계는 예방서부터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안전관리공단, 뭐 가스안전공사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소방청 등등이 그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단 1단계 작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점검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싸지 말아야 될 적재물 같은 것들을 통로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예방 효과가 또 감쇄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노력은 이제 정부 내에서 계속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그 다음에 대비의 단계입니다. 대비의 단계 되면은 요 보시다시피 위기관리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한 10,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매뉴얼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현장 담당자들이 매뉴얼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실무적으로 다 이해하고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숙지되어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통신망이 지금 2018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까지 1조 5천억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지난 세월호 때 소방이나 경찰, 해경 등등이 각각 이 쓰는 통신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방서의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면은 소방관한테는 자기 개인 핸드폰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기관에서 쓰는 소방 무전기가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지금 위기관리 우리 대응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에 또 기기를 단말기를 보급을 했습니다. 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서 뭐 하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특히 이 재난안전통신망은 지금 기기 보급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민간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망을 쓰지 않다 보니까 계속 망을 정비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이번 이태원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아직도 통신 안전망이 그렇게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습니다. 대응은 상황 인지부터 위기경보 대응체계 이제 사태 선포까지 다 가져가게 되고요. 복구는 이제 특별재난 지역 선포가 되고 다음 장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후 대응 얘기 드리는 건데 끝나고 나면 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백서 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코로나 초기에도 저희가 이거 오래 갈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 유사한 전염병이 생겼을 때 분명히 들어가서 이거를 참고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초기부터 백서 발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후 대응의 백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참고로 제가 재난사태하고 특별재난 지역 속보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재난사태 선포는 어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자원을 빨리 동원하거나 아예 또 대피를 요구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기 신속한 필요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는 것. 보통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지역민들 피해받지 않도록 소거시키거나 그럴 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 지역 선포는 이게 재난이 다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떤 수습되거나 종료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에서 감내할 만한 기준이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그보다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부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 선포로다가 이렇게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역 선포의 기준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 선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나와 있는데 점점 요구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재난 지역 선포도 의뢰 요즘에는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요거는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나온 초기 대응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난이 뭐 막으면 좋지만 나왔을 때 초기에 현장에서 대응을 잘 해 주어야지만 이게 확산이 덜 되고 사회적 비용을 덜 하는 건데 이게 초기에 불도 조그맣게 막았으면 있으면 가능한데 이게 좀 더 커지면은 엄청나게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진화가 잘 되면은 이게 뒤에 그 저희가 많은 노력을 세이브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신속 대응이 중요하고 가정 관리가 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재산 피해도 중요하지만 인명 피해가 나면은 또 이 사회적 여론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아동 여기에 대한 생명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어느 지시문에도 아마 보실 겁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 모든 사건, 사고, 재해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수습 단계로 들어가면은 보통은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제 원인 규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 제도 개선 사항도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제 품을 굉장히 행정 공무원으로 들게 하는 게 유가족 대응인데요. 유가족 대응은 추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재난을 보는 시각이라고 해가지고 현장 공무원, 관리 책임자, 피해자, 정치권, 언론을 제가 드러났는데요. 현장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일 생각하는 거는 일단 수습을 해야 되겠죠. 뭐 화재 같으면 얼른 불을 꺼야 되는 거고요. 피해자가 있으면 구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해야 될 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 책임. 그러니까 보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보고 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또 나중에 책임 규명도 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사실은 나중에 책임 문제보다는 현장에서는 오로지 보고하고 수습하는 거에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부처 혹은 뭐 총리실 청와대가 되겠죠. 지금 대통령실은 관리 책임자 입장에 서게 되는데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면서 또 조직에 대한 또 비난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대한 비난이 되지 않도록 여론 관리도 되게 신경 써야 되고요. 자원을 빨리 동원해 주게 하는 그런 지시문도 빨리 하달하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을 되게 하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초기에는 수습 또 구호, 구제 이거를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보상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 자원을 굉장히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치권은 어떤 사건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성명 같은 거를 내겠죠. 뭐 정부 열심히 하라 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 지역구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많은 자원이 나중에 피해 보상이 가도록 혹은 또 원인자가 국가일 때는 국가에서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고 또 사기업체가 되면 사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최대한의 보상을 하도록 이게 요구를 하게 되고요. 어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생기면서 본질보다도 호도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당연히 보도를 하는 거죠. 재난 상황을 보도하는데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종 보도입니다. 특종을 놓고서 서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혼란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론은 특종이 상당히 관심사항이다. 이런 그러니까 재난을 보는 시각이 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예, 재난당의 도전 요인인데요. 요건 제가 엑스 이벤트라고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이 책을 보게 됐는데 이거 보면서 야 앞으로 재난은 이런 범주에서 일어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통계 영역 속에 있는 재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뭐 태풍이 오거나 뭐 미세먼지가 오거나 통계 영역 속인데 이게 통계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11개 이 범주에서 대부분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특히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이 유입되고 그 새로운 기술에 의거한 시스템이 서로 간에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중층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트리거,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게 2차, 3차 영향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가 마비된 그러한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뭐 인터넷 정지 때문에 디지털 암흑이 된다든가 또 핵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조그맣게 되면은 그게 큰 사고로 된다든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을 창궐 같은 경우 그다음에 AI 나와 가지고 논란이 많죠. 챗 GPT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챗 GPT가 오늘인가요? 기사를 보니까 아예 바이러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꾸로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뭐 그런 로봇의 재앙이라든가 또 전부 다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 몰락이 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해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이제 좀 유형화시켜서 책자화한 건데요. 컬랩스 오브 에브리띵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리한테 약간 예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다음 페이지 이 가장 큰 재난 대응의 도전 요인은 아무래도 기후 환경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지난 한 50년 동안 재난 발생 건수가 한 4, 5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피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는 오히려 한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예보, 대응, 대처 기술들이 발달되면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다시피 피해액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사망 실종자 수는 계속 해가면서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생각해 보실 게 기후 변화 자체는 글로벌한 현상인데 이 피해가 글로벌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지화된 피해 발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수복캠도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상청 기후를 잘 못 맞춘다고 구라청이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또 많이 이제 스마트해지셔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까지 나오는 기상 정보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 요즘에 같이 미국 거, 일본 거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기상 예측 모델을 보도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은 기상청이 우리가 시작된 게 1907년도에 기상청 예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보시겠지만 뭐 50년 만에 100년 만에 폭우가 왔다, 폭설이 왔다, 기온이 폭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 모델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상청은 계속 그 사이에 이제 비난을 좀 더 받게 되겠죠.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국지화된 피해에 대비하고자 그 제가 특별재난지역 세분화라고 얘기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시군구 기준으로 돼 있었거든요. 시, 군, 구로 돼 있었는데 이게 같은 시에 살면서도 어떤 데는 햇볕이 쨍쨍 나는데 어떤 데는 폭우가 와가지고 특정 지역만 피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따지면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 특정 지역은 엄청나게 피해가 오니까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구제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2018년 5월 달에 그 기준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분류를 저 세분해 놨고요. 요번에 이태원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특정하게 해가지고 그 기계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 요게 이제 설계 빈도라는 개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SOC 보통 사회적 자원들을 다 어떤 30년, 50년 빈도, 100년 빈도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는데 최악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몇 년대 고내에 그때 생길 수 있는 설계 빈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현 설계 빈도 국가하천은 100년, 200년, 지방하천 50년, 80년, 소하천은 30년, 5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워낙 새로운 요즘에 그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기존의 설계 빈도를 넘는 재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올려야 된다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 기준 하나 올리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소하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소하천 지역에 보면 이제 우리 시 강남구만 생각하시더라도 그 30년들로 이 사수가 설계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작년인가요? 엄청나게 폭우가 와가지고 다 잠기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비가 오면은 이거 잠길 수도 알면서도 대응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설계 빈도라는 게 생기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는데 관이 50년 설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년 넘는 그 도시가스관이 15%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남았잖아요, 조금. 근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우리 탄소 제로 정책 때문에 도시가스의 20%를 수소를 혼입을 하도록 26년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연료가 그 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도시가스관은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또 가스공사 함께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면서 설계 빈도를 다시 또 재고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설계 빈도라는 게 높여야 되는지는 알지만은 예산 때문에 어렵고 이런 또 기술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내가지고요. 카카오가 127시간 동안 먹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상거래가 중단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때 이제 카카오가 과연 뭘로 보상할 것인가 놓고서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때 뭐 미모티콘 더 주는 걸로 해서 나와서 굉장히 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가 드린 거는 앞으로 사회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통신이든 우리 전력이든 항공이든 항마이든 이게 결국은 통신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거를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요게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금융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이 기술적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국정원에 가지고 있는 자산, 노하우 이런 것들이 금융 문제가 생겼을 때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정원의 그 흑역사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국민적 저항이 있고 정치권에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게 뭐 지방에서 일어나든 책임을 민간이 져야 되든 그 상관없이요. 요즘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중앙정부 책임지라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지역에서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걸 중앙정부가 지라고, 민간에서 사건 나오면 일단 피해자들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취업질하는데, 요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는 아실 겁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이것 때문에 한 7, 8천 명의 가습기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자 인정되신 분이 한 4, 5천 명 되고요. 사망자들이 1,7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정부 재원이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피해를 유발한 업체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옥시나 SK 케미칼이나 보상을 해야 되겠죠.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피해자 기업 모두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유발자는 민간인데 피해는 정부가 나서가지고 구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요 커뮤니케이션 중요성인데요. 이게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재난 현장을 많이 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 가서 웃으면 안 되고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고, 혹시 그런 사건 재해가 났을 때 공직자들은 특히 회식하면 안 되고 골프장 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 격분을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감수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요. 얘기를 똑같이 해야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과정이 다 뒤틀려 버려요.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관여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의 민주성을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하나 더 결여되면은 본질이 거꾸로 갑니다. 이런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실적으로 큰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보다는 뭐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로 이 문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굉장히 정부가 잘해준다는 거고요. 국민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무원들 믿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도 보시다시피 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나오고 또 그 의사분이나 이 전염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보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 간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혼란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무원의 설명 의무를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접점에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모셨던 어느 총리분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뭐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있는데 설명의 의무가 있다. 설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언론이나 국민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감성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먼저 포항 지진인데요. 지진이 17년에 났을 때 진도가 5.4였는데요. 초기에 일본에 비해서 못한다. 하지만 재난 문자는 잘 발송됐다. 수능 일주일 연기한 건 잘했다. 특별지진 지역 선포 빨리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JTBC에서 이거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이거 얘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전문가 간의 논쟁을 촉발했고요. 정부에 나서가지고 한국지질학회가 나서가지고 위원회 TF를 만들고 1년 동안 TF 운영을 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2019년 3월 달에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해 보상에
귀착점이 누가 되겠어요? 정부가 되는 겁니다. 한전이 되고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한 5천억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국 자연재난 같았는데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화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를 사실 힘들게 했던 거는 그 지진 피해자들이 체육관에 나서 가지고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나서게 되는데 이게 얼마 걸렸냐면요. 4년 걸렸어요. 이분들이 4년 동안 그 체육관에서 계시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지진은 단발성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 보상까지 오래 걸렸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포항 지진을 말씀드렸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인데요. 이거는 저도 재난 현장을 2번이나 갔습니다. 근데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앞에 불법 주차 때문에 좀 늦어졌고요. 여성 목욕탕이 2층에 있었는데 소방관은 남성이다 보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했고, 그다음 남자들은 3층에 있으다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 통로도 좀 막혀 있는 상태고, 또 사망자 중에 일부는 계속 가족들하고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했다는데 못했다는 거고, 구제가 안 됐다는 거고, 이 2층인데 가보면요, 바로 뛰어나올 수 있는 가까운 장소였습니다. 근데 유리창 깨면 되는데, 근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가스통이 있어요. LPG 통인데요. 이게 이제 소방서에서는 이걸 깨트리면, 유리를 깨트리면 통이 들어가지고 이게 폭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우스운 사고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여성분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소방청에서 소방관들 잘못했다.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 추원북 소방본부에다 징계를 내렸습니다.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사건 조사가 이제 고발이 들어갔으니 하게 되는데요. 10개월 동안 미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아니 이게 뒤에 거기 있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을 했는데 왜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었거든요. 결국 10개월 고민한 끝에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가족들이 야 이거 소방서가 잘못했는데 왜 불기소냐 굉장히 이제 격앙을 하게 되죠. 결국 충북도에서는 징계 결정을 내려요. 6분에 대해서 소방관들 하는데요. 결국 이 소방관들의 그 주장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입고 있는 여러 소방복들이 제대로 장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없었다는 거고요. 나중에 그 사후적으로 통신이라든가 CCTV 보고서 하면은 제대로 된 다 누구나 조금씩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일할 수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어쨌든 그게 꽤 오래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방공무원들은 좀 상처로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밀양 화재인데요. 이거 3분 만에 도착해가지고요. 수습이 빨리 됐어요. 저도 여기도 갔다 왔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냐면 이 지방 중소병원이다 보니까 다 고령자들이세요. 이거 호흡기 끼고 있는 분들 구해놨는데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호흡기가 안 돼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여기서 논란을 되는 거는 원래 병원이면은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스프링클러 설치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만 굴러 들어갔어도 사망자가 이렇지 않았을 거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인가 22년도에 다 이 스프링클러를 소급 입법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뭘 만들라 그래도 이게 소급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보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 이 소급 입법의 문제를 제가 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으로 가면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해재난은 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마련인데요. 특히 고령자들의 문제, 앞으로 피해자가 고령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요걸 골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세먼지인데요. 요거는 뭐 특위가 구성되고 한 열흘 이상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반기문 총장을 모셔가지고 기후환경에도 출범하고 또 계절 관리대도 마련하고 막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주요 특징은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이게 중국 책임 논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미세먼지는 33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 3, 또 대내 요인 3, 그리고 기후환경적 요인 3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그리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중국계 뭐 7, 80%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 국내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쟁점을 중국으로 다 언론에서 많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에서 대응책을 넣으면 중국에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귀찮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뭐 불고 나오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청청 비롯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중국하고 합작으로 미세먼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화호 실험도 하는데 사실 과학적으로 인공화호 잘 안 되거든요. 예, 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요 정도만 하시고 나가고요. 경유차 시내 진입 제한 이거 계절 관리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후 경유차들을 들어오면서 많이 뿜어내니까 도시에 이걸 진입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역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으로 비화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경유차를 갖고서 서울 시내 사대문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경기도에서 들어옵니다. 서울시는 빨리 하자 그러고 경기도는 되도록이면 늦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경유차를 하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노후차죠. 이런 거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영세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세하는 사람 못 먹고 살게 하려 그러는 거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게 되고 또 유보 규정을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작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DPF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노후경유차에다 정부도 지원금 90% 줘가지고 하는데 또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환경부 산업부 갈등 심화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숨쉬기 곤란한 거는 전 국민의 문제죠. 그런데 이게 환경부하고 산업부하고 굉장히 부딪힙니다. 뭐냐면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업종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욕 같은데 철석입니다. 시멘트, 발전소, 철강석, 석탄. 이게 mi세먼지를 굉장히 유발하는 건데 특히 석탄 발전이 충청도에 많이 있는데요. 60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절 관리제 하게 되면은 한 10여 개씩 중단을 하든가 겨울철에는 몇 개는 발전 제한을 한 상한을 한 80% 둬가지고 못하게 하나 해야 되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에너지 공급망 위기 때문에 LNG를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4배, 5배 폭등을 하니까 석탄 발전을 또 돌리지 않으면 난방이 어렵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는 야 이거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석탄 발전 돌리면 또 미세먼지 안 좋아지는데 안 된다 하는 거고 야 그럼 난방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 산업부 논란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 내에서는 양 가치가 충돌될 때 이거를 적정하게 타협을 해서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폭염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지난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동안 35도가 넘는 폭염일이 우리나라에 36일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2배가 딱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염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폭염 때문에 이제 많은 사상자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하지 말아라, 작업하지 말아라. 근데 지시문도 내리고 했는데 문제는 민간 사업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사업장 하게 되면은 정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이걸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망자식이면은 소송의 문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민간 사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폭염이 생기면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은 저희가 산불 났을 때 뭐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서 반, 먼 곳에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먼 곳에 있는 소방차 반, 전국에 한꺼번에 출동을 해서 동시에 전체적인 자원을 동원해서 막 저희가 빨리 사태를 수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고성에 속초 시내가 막 불에 탈 수도 있다는 위험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구호협회에서 아마 송금들도 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지역 피해 주민들한테 이제 전달도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개폐기가 폭발을 해서 불이 유발된 거거든요. 한전 책임자입니다. 한전하고 피해자 주민 간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1,039억인가요? 협의를 했는데 소송 중이에요. 뭐가 소송이냐면요. 정부에서 먼저 그 당시 한 300억 정도를 피해 주민들한테 지불을 했는데 그러고서 한전에 무상권을 청구했죠. 너희들 피해니까 우리가 정부랑 거 내놓으니까 한전은 뭔 소리냐 우리는 피해 주민들하고 1,035 다 합의했는데 그 끝이다. 그래서 지금 300억을 홀딩해놓고
소송 중에 있어서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소송 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메르스나 코비드는 제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하루 종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메르스는 저희가 15년도에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피해자가 많았고요. 이것 때문에 법도 바뀌고 또 시설도 개선도 하고 늘리고 그것 때문에 여기는 안 썼지만 2018년도 9월 달에 쿠웨이트에서 메르스 환자가 한 분이 왔어요. 왔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여러 가지 대비책 때문에 38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한 사람 딱 끝나고 끝나버렸거든요. 코비드가 왔을 때도 저희가 초기에 좀 약간 우왕좌왕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그래도 잘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그 메르스의 저희 경험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되고요. 대구 신천지에 저도 가서 한 20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 대구 가서 있었는데 요거만 정부 담당자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내려갈 때요. 유념해야 될 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절대로 고급을 하면 안 돼요. 고급 숙소에 잡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같이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식사하면은 괜히 이상한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기자를 많이 동원한다든가 그래서 괜히 그걸 홍보하는 형식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험불하게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하면서 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한 교민 입국이 한 700분 정도 모시게 되는데 그 2021년 20년 1월 달에 왔거든요. 700분들 오셨는데 언론에서 뭐 이분들을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문둥병 환자처럼 뭐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산하고 진천에 이제 이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사실 먼저 천안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천안은 왜 이제 충청도냐 말씀드리면 충청도에 공공기관 연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로밖에 그 대규모를 그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천안이 좀 크죠. 그런데 천안은 라돈 침대 기억하실 겁니다. 라돈 침대가 가서 천안 시민들이 그냥 뭐 굉장히 경황대에 거기다가 이제 이분들까지 가져가면은 아마 이제 또 뭐 엄청나게 시국차가게 됐겠죠. 그래서 진천 아산을 가게 되는데 뉴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이제 뭐 복지부 차관도 가서 멱살도 잡히기도 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서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잘 뭐 특별하게 전파도 안 되고 또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잘 끝났고요. 마스크는 중국이 먼저 오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1, 2억 개 정도가 여기 와 있는 중국 관련된 분들이 먼저 가서 저희가 마스크 사태를 좀 심하게 겪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백신 도입도 우리가 노력을 했지만은 뭐 한계가 좀 있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백신도 예전에 타미플루 같이 이제 나왔을 때 많은 과잉 저희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이 감사받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백신도 지금 남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왜 남냐 또 감사 들어가고 또 뭐 여러분들이 또 조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신 도입에도 상당히 그런 우리 경험치기 오히려 거꾸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섬진강소에는 물 관리 문제가 지금 현재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일하다 보니까 댐은 원래 수해가 나면은 자연재해잖아요. 그런데 댐 관리 잘못해가지고 수위주를 못했다고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격앙됐고 결국 피해 비율을 관련 기관이 48%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이제 물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물에 관련된 수해 피해는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피해가 났는데 주민들이 이 피해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환경부에서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수해가 나면은 그래서 이 수해 피해에 대한 뭐 규정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독도 헬기 우리 사망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방관이 그 당시에 이제 독도에서 여행 갔던 분 손 다쳤다고 해가지고 갔다가 거기 독도 근처에서 헬기가 추락을 한 건데요. 당시에 근처에 어떻게 우연하게 있던 KBS 기자가 이거를 영상을 찍었답니다. 근데 이제 독도 수비대에서 영상 좀 달라. 왜냐하면 빨리 특정해서 뭐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KBS 기자가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
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 가족이죠. 당시엔 소방관 가족이 되는데요. 야, 이 KBS 사장 물러나라. KBS 사과하라. 뭐 해가지고 이게 시간을 굉장히 끌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뭐 사과를 하게 되고 총재도 나가서 사과를 하게 되고 뭐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본질과 약간 떨어진 문제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해양 사고에서 실종자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언제까지 살아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경과 소방과 해군이 나서가지고 헬기와 배를 띄워가지고 실종자를 계속 수색하게 되는데요. 이게 38일 만에 이제 실종자 가족이 됐다. 이 정도면은 수고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양 사고에 봤을 때 얼만가침 가서 계속 구조를 수습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도 계속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물류센터는 빨리 신고받고서 얼른 가서 했죠. 네,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다 규정이 또 있고 룰도 있고 매뉴얼도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천 지역은 뭐 굉장히 많은 그 오염된 공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 분진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규정은 있지만은 작업 동시에 하면 안 되죠. 우레톤 하면서 옆에서 다른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왜냐? 하루 빨리 하면요. 공기를 단축하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더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이제 건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규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구과제인데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대응 추진 방향인데요.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게 다 정리가 된 거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재난 대응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예방, 현장 대응, 복구를 좀 말씀드리면은 재난안전 뭐 진흥법 법이 있어요. 근데 재난안전을 예방을 하려면은 여러 가령 뭐 말하는 소화기라든가 숨쉬는 마스크라든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발업체가 정부가 누가 나서가지고 구입을 강제하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은 수요를 안 해주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이 구매해 주는 거에 대한 특례를 좀 둬가서 업체들한테 좀 유인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투자 개념으로 좀 인식해서 그 예산당도 봐줘야 되는 거고, 특히 AI 빅데이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특정 지역의 이제 수에 뭐 시뮬레이션 하니까 낫다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뭘 하는데 뭐 좀 더 했다 아니면 로봇이 나와서 한다 등등 저희가 이제 또 좀 선진화 시킬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무조건 중앙으로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기금들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후회적으로 지원할 때 같이 태우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현장 대응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바로 1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 재난을 수습해 주지 않으면 커지거든요. 그런데 현장 공무원은 여전히 소극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량을 발휘해서 어떤 다르게 뭐 교통을 막거나 했을 때 2차적인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금 현장에서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재량을 발휘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만은 그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 공무원이 좀 더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피해자 관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뭐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사회적 자원이 이 피해자 관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다 부담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험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보험은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소방청에 있는 어떤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우리 저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하도 풍수에 많이 겪으니까 국가에서 한 90% 정도 비용을 대가지고 보험을 들도록 하는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좀 들 수 있도록 해서 중앙 부담이 정부의 부담이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즘에는 뭐 모든 게 재난 재앙이 국제적이잖아요. 기후변화, 감염병, 뭐 요즘에 공급망 위기까지 다 국제적인 협력과
거기 필요하니까 거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 책에 보시면 재난방송 역할인데요. 이것도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 기관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요즘엔 뭐 SNS 실시간으로 하니까 이런 재난방송 역할을 좀 더 그러니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 행정기관, 보도기관, 연구자 간에 계속 긴밀한 형계 협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로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짚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연구자들도 같이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크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재난관리 체계,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제문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 체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저희가 중대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뉴스에서 노란 잠바를 입으신 총리께서 계속 주재하시는 중대본 회의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해왔고 좀 익숙해진 그런 개념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체계가 이러한 중대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중대본은 위기경보 체계상에서 사실 가장 심각 단계에서 가동되는 기구로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발제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요. 세월호 사고 이후로 중대재난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이 차장을 맡을 수 있도록 좀 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중대본 체계를 도입한 게 2004년이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이런 비상대응 기구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발제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법적인 최상위 컨트롤 타워인 중대본이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의 긴급 지시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총리가 우리로 치면 대통령,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장관급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부 방재 담당 대신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행안부 장관인데 사실상은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기구명으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사결정 기구 체계로 봤었을 때는 일본의 체계를 가져오면서 조금 실제 운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좀 체계상의 어떤 위계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그리고 행안부 이렇게 컨트롤 타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그 행안부 장관이 대부분의 재난에 대해서 중대본부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수준에 있는 부처가 다른 부처 장관들을 이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이 사실상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실 최근에 있었던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큰 재난들은 총리실로 이 본부장 역할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행안부가 중대본의 차장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지만 코로나와 같이 전문성이 아주 강한 영역에 있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최초로 중대본의 복수차장제, 양쪽 장관, 행안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같이 차장을 맡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런 앞서서 발제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 대응 체계를 20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지만 사실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저희가 개념적으로 갖고 있는 이 조직 그 체계도와는 조금 운영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중대본 중심으로 이슈들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각각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부처들이 운영하는 중수본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대본 등 이 비상대응 기구의 운영이 실제 작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관리 체계의 고도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차이를 좁혀가는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발제문에서 좀 인상 깊게 보았던 부분은 그 도전 요인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과 국가 의존도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입니다. 사실 뭐 X-이벤트, 기후변화, 기술 고도화에 대한 위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에 짚어주신 두 가지 재난 소통에 대한 부분과 원인자 책임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은 우리나라 재난 대응 정책을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수하고 꼭 고려해야 되는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작년 말에 조사했던 그 내용에서도 사실 그 사회재난의 책임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통령 중앙정부에 대한 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사회재난이 맨메이드 디제스터라고 해서 사실은 원인자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리 주체 원인자에 대한 책임 정도가 가장 높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은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재난 관리에 있어서 국가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장 기제에 따라서 자율 규제가 작동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정부 규제와 정부의 대응,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조금 해외 사례와는 조금 다른 이런 맥락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왔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 소통에 대한 부분 역시도 좀 특수한 그런 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통 재난관리 체계를 연구할 때는 재난 소통이 이해 당사자들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데 발제분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감수성, 책임성, 민주성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현장에서는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세월호 같은 경우, 메르스 같은 경우 재난 소통의 실패로 인해서 재난 대응의 문제가 훨씬 커졌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또 특히나 최근에는 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난의 정치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재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좀 인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은 한편으로는 재난관리 체계의 그 고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만큼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그런 책임의식까지도 같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체계의 발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재난은 자연재해, 사회재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큰 이슈이긴 한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과 거기에 대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달라서 특히나 오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책임 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보상의 부담자, 보상의 주체를 보통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다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중앙정부 내지는 높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어떤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갈등적인 요소로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드렸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간단하게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나 교수님 간단하게 코멘트. 네. 윤창열 교수님 너무 좋은 얘기 말씀 많이 들었고요.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주로 대응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자연재해 관련돼서 주로 포커스를 두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100% 대응을 하고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죠? 저도 이제 뭐 통계적인 모델링이나 머신러닝 모델링까지 동원해서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뭐 예측하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매뉴얼이나 컨트롤 타워가에 대해서 약간은 물론 중요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약간은 그게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오 박사님께서도 맨메이드 디제스트라고 했지만 이 세월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대응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아까 우리 참여정부 때 만들어서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하셨던 매뉴얼과 위기관리 센터가 정말 많은 공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었고요. 그 시스템 기간만까지 다 융합해서 그 컨트롤 타워에 다 있었고 그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계속 인터크라이시스 러닝 그 정책 학습을 통해서 계속 축적되고 매뉴얼도 좀 더 그 당시에 만들 때만 해도 제가 근무했었는데 사실은 거기 굉장히 그냥 책상머리 앉아서 만든 게 아니고 실무자들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겪어서 만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뭐 현장 매뉴얼 대응할 때 현장 지휘관들은 사실 저도 이제 현장 지휘관을 해봤지만 보고하다 끝납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 어떻게 대응 수습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귀담아 들어서 예를 들자면 뭐 언론 보도를 어떻게 하고 그런 템플릿이 하나라도 있고 계속 업데이트돼서 발전되다 보면 그런 거에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돼 있었으면 충분히 그 예방은 할 수 없었지만 세월호도 저는 그렇게까지 큰 참사로 가진 않았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자면 뭐 우리가 뭐 옛날 같이 팩스로 받아가지고 뭐 그걸로 막 책상머리에 앉아서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소하진 않지만 뭐 고성 산불 같은 게 하나만 나도 당장 뛰어내려오셔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런 기관망이 있고 ENG 카메라로 현장 다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월호도 그 해경이 막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현장 ENG 카메라로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배가 침몰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분명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거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라면 해군이고 해경이고 누구라도 깨고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도 이거는 충분히 제 경험상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100% 예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probability로 따지자면 그 probability는 굉장히 높아졌을 겁니다. 뭐 0부터 100으로 따지자면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경찰이 이제 물론 주무부처에서 다 예방이나 대응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경찰에서 하는 거, 소방에서 하는 거 하지만 그 주요 기능들 얘기하자면 길지만 뭐 정보 기능, 경비 기능이 다 있는 거고 그것들이 다 잘 평소에 했던 그 주요 업무들이 그런 리스크들을 파악해서 보고서 내는 게 일인데 정보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위로까지 올라가지 않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처를 하지 못했었고 물론 이제 그게 올라갔을지라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서 뭔가 뭐 어떤 대통령실 주위의 어떤 시위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거기서 제가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근무했으면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년에도 다 있었던 이미 징후들이 다 있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사태 전에는 뭐 징후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로 전해에도 똑같은 징후가 다 있었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까지 다 투입됐었어요. 코비드 때문에 다른 이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거의 비슷한 징후가 있었고 그 이태원 사태 전날 금요일 날에도 이미 징후가 다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보고가 됐는데도 뭐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돼서 뭐 대통령실 주위로 막 이렇게 시위 뭐 대통령실 뚫고 들어가면 가장 큰 지휘권자들 문책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밸런싱 맞춰서 그러면 그거를 경력을 조금이라도 더 배치를 해라 이런 징후가 있었고 그리고 현장 대응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징후들이 예측이 됐었으면 그 전해나 뭐 그 전날이라도 그 시스템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위 같은 거 제가 뭐 20여 년 전이지만 근무할 때만 해도 주요 시위가 나면 거기다가 그 CCTV를 크게 그 상황실에다 띄워놓고 이렇게 관찰을 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누구라도 그런 확률이 더 높았겠죠. 누가 했다고 제가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 카운터 팩처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있었으면 없었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있었으면 누구라도 하나라도 더 보고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뭐 했으면은 그 시스템이 작동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전날 미리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서
보고한 대로 그 다음날은 집행이 됩니다. 경비과든 정보과든. 그랬는데 그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지휘관, 최고 책임자인 그 서울경찰청장의 어떤 지시가 아니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위에 만약에 청와대에서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레이어가 더 위에서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거기서 얘기해서라도 서울청장한테 거기 이제 특별한 대통령실에 특별한 수요 더 이상 없으면 빨리 거기다 이제 배치를 해라. 충분히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런 어떤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었던 것들이 작동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컨트롤 타워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꼭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죠. 이걸 그렇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어떤 통치 철학이나 어떤 성향, 개인적인 성향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좀 줄이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밸런싱을 맞춰서 예방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실무와 이론을 잘 접목해서 조금 축적시켜 나가는 러닝들을 계속 축적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백브리핑도 해서 정확하게 해서 매뉴얼이 뭐 있는 거면 더 그걸 업데이트 시키고 더 디테일하게 현장 적응 가능하게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시간이 맞춰서 할 때가 돼서 그런데 크게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주신 거랑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난은 뭐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많은 견해가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여전히 어떻게 구성이 지금 현재로도 구성이 다 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연구가 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것 중에서 정말 머릿속에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재난 문제를 바라보는 현장, 관리자, 피해자, 언론의 시각이 다 다르다는 점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배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그 문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요거시거를 좀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주신 게 제일 마지막에서 저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재난보험입니다. 이게 결국은 중앙정부가 일반 세원을 이용해서 다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느 또 형태 간에 피해자, 잠재적인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사회적으로 괜찮겠다. 사실 저희 지금 모든 가구는 화재 보험의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나버리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랩업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그냥 경험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 말씀드린 대로 재해를 예방하면 좋지만은 재해는 아마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나 교수님 말씀 주신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마 이제 현장에서의 대응 이게 났을 때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재해라면은 현장에서 대응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그 현장의 대응은 책임성도 있고 재량권도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긍심도 있어야 되는. 근데 또 현장의 대응은 주로 소방, 지방 공무원들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이 그 보직 얻었을 때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가서 좀 막아보겠다. 이거 하면은 사회적으로 또 조직에서 굉장히 좀 안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긴 시간 말씀 주신 또 좋은 의견 주신 두 분 교수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